안녕하세요. 128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2교시 기출풀이를 맡게 된 120회 정보관리 기술사 이병균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2일 128회 시험 모두 열심히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이 128회 기출풀이가 나가고 나면 간단히 복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회 컴시움 2교시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네트워크에서 각 주소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네트워크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번은 입출력 장치의 전송 방식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CAOS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번은 UAM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해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 및 특성 EVOL, EVTOL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는 추진 기술 그리고 한국 UAM 로드맵과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연계 방안 등을 묻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4번은 보안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융합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융합 보안 관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단골 문제인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6번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유사도 관련해 가지고 자카드 유사도와 코사인 유사도 그리고 실루엣 개수에 대해서 예, 묻고 있습니다. 요 오타가 생겼네요. 유사도인데 유사드라고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도인데 그러면 1번서부터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는 지난 125회 이후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컴시응에서 자주 나왔던 도메인이므로 앞으로는 꾸준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나 CAOS 같은 도메인은 답이 정확하게 있는 도메인이므로 이 가지고 이 도메인에 대한 토픽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주소 및 개념에 보시면은 물어보는 것이 총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씩 따로 묶어서 2, 3단락에 배치를 하고 1단락에서는 네트워크 주소 체계의 개요라는 항목으로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TCP/IP의 사계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TCP/IP의 사계층. 사계층에서 예, 각각의 계층별로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에는 맥 주소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계층에서는 IP 주소 그리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포트 주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메일 서비스가 되겠죠. 이메일 프로그램은 전자메일 주소를 사용하게 이렇게 딱 나와서 네트워크 주소 체계 개요에서는 각 계층별로 해서 어느 계층에서 어떤 주소를 쓰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IP 주소랑 맥 주소는 2단락에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3단락에서는 포트 주소와 전자메일 주소를 설명을 해주실 거고 4단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메일 주소가 어떻게 계층별로 변환이 되고 그게 또 어떤 주소를 사용해서 넘어가는지는 보여주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풀이 전략을 풀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는 정확한 답이 있는 문제이므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명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다음에는 각각에 나온 IP 주소나 IP 주소, 맥 주소, 그리고 포트 주소, 전자메일 주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IP 주소는 저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주소인데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뭐 이제 관리 디바이스들이 각각의 고유한 식별자를 가져야 되는데 그 식별자들을 표시해 주는 게 IP 주소입니다. 총 32비트를 가지고 있고요.
총 32비트는 저희가 다 암기할 수 없으므로 이거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는 표현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보통 32비트를 8비트씩 이렇게 나누고 나서 요거를 10진수로 변환을 합니다. 10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요거를 사람들이 보내기 쉽게 10진수 점 따따따 점 따따따 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IP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본능 구성은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맥 주소 같은 경우에는 총 48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총 48비트에서 제조사 번호인 OUI가 그중 절반인 24비트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 나머지 벤더가 할당하는 24비트, NIC 카드에 할당하는 24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 문씨는 6개의 4비트씩으로 나눠서 6 헥사 디지트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변환을 하면 이렇게 00602F 이런 식으로 1666 헥사 디지트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총 크기가 2의 16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0에서 6535까지의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IP 주소 안에 포트하고 콜론과 포트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포트 주소들은 미리 예약된 주소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HTTPS 같은 경우에는 443 포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에 접근을 할 때 HTTPS 뒤에 443이라는 별도의 포트 주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거는 모두 443을 쓰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 IP 주소나 아니면은 이제 웹사이트 주소만 치는 것으로도 사이트를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로컬 파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골뱅이라고 되어 있는 앱 부분 그리고 도메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앞에 로컬 파트 부분은 이제 거의 사용자 아이디가 되는데요. 사용자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앳으로 앞과 뒤를 구분을 해주며 뒤에는 도메인 그러니까 결국 메일 시스템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메인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주소 및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O 입출력 장치의 전송 방식 및 필요성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123회에 DMA 관련된 토픽이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위 토픽으로 I/O 전송 방식 전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 I/O 전송 방식 두 가지 필요성과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선 종류도 물어봤으니까 저는 종류에 대한 것을 가장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처음에 1단락에는 I/O 전송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I/O 전송 방식의 종류를 간단하게 이제 표나 아니면은 그림 형식으로 나달락에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의 2단락과 3단락에서 펼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표나 그림을 그려주고 I/O 전송 방식은 이제 뭐 프로그램드 I/O, 인터럽트 I/O 그리고 I/O 전송 방식은 DMA I/O, 채널 I/O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씩 작성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드 IO는과 인터럽트 IO는 이렇게 두 개를 묶은 이유는 요거는 CPU가 IO 전송에 관여를 하게 되고 아래 나온 뭐 DMA나 채널 IO 같은 경우에는 CPU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요런 관점에서 두 개로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IO 전송 방식을 나누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때 직렬이나 뭐 병렬 뭐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들을 뭐 4단락에서 한번 예, IO 전송 방식에 대한 뭐 종류해서 별도의 관점으로 해서 추가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필요성과 종류 이런 것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 3페이지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4단락은 특별히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른 분류를 가지고
종류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입출력 전송장치의 전송 방식의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CA는 정확하게 답이 있는 문제이므로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내부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고득점을 받기 위한 더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요 전송 방식 중에서 프로그램드 IO와 DMA IO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드 IO 같은 경우에는 요 CPU와 가운데 이제 여기가 입출력 장치가 되는데, 입출력 장치는 입출력 장치와 CPU는 뭐 서로 뭐 데이터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속도,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주는 뭐 양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가 CPU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IO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레지스터라든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서로 CPU와 통신을 해서 CPU가 데이터를 메모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CPU가 요 데이터를 IO가 입출력이 일어나는 동안에 CPU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DMA IO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 방식 같은 전송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프로세서와 DMA 컨트롤러와 이제 여기는 디스크 컨트롤러라고 나왔는데 이제 IO 디바이스가 이제 디스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메인 메모리까지. 이렇게 프로세서가 DMA에게 할그 IO를 실행해도 된다는 이렇게 뭐 그랜트 허가 신호를 내주면 이 이 DMA 컨트롤러가 이 디스크 컨트롤러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메모리로 쏴라 하면 여기에 있는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메모리로 쏘게 됩니다. 메모리로 쏘고 이 데이터를 쓰는 과정이 끝나는 경우에는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DMA 컨트롤러가 인터럽트에 완료됐습니다라는 인터럽트를 걸어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는 이 입출력 장치에 대한 작업 말고 그 외의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그 데이터를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읽어오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리고 CPU가 데이터의 입출력 장치의 데이터에 전송할 경우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뭐 이거는 아까 보기에는 채널 입출력 방식에서도 동일하고요. 채널 입출력 방식에서는 요 DMA 컨트롤러 대신에 이제 채널이라는 IO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인 3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UAM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UAM에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 UAM이 엄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UAM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다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4가지를 물어보는데요. 물어보는 문제가 문제들이 UAM의 개념 및 특성 하나, 그리고 eVTOL 추진 기술 둘, KUAM 로드맵 셋, 그리고 UAM 통신 네트워크 연계 방안. 총 이렇게 4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전략은 너무 물어보는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이렇게 UAM에 대해서 각각으로 풀이를 따로 1단락, 2단락, 3, 4단락으로 나눠서 풀이를 시작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의 뭐라고 가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어보는 것 하나하나 이제 성실하게 작성을 하면 예,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UAM에 관련돼서 이제 뭐 로드맵이라든지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예,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예, 이 답안 작성하는 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연계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따로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고 아직 기술 로드맵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비톨 추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날개에 잠깐 보시면 예, 뭐 멀티로더 구조도 있고 형태도 있고 리프트 크루즈형 그리고 뭐 틸트형 요런 예, 추진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적을 거고요. UAM 개념 및 특성은 뭐 따로 이렇게 0.5페이지 정도로만 작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량 3페이지 넘지 않게 좀 페이지 조절을 분량 조절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EVT 추진 기술로는 아까 봤던 멀티로더, 리프트, 앤 크루즈형, 뭐 틸트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EV톨의 추진 기술들이 있고요. 각각의 뭐 기술이라든지 운항 속도, 기술 수준, 운항 거리, 탑재 중량, 뭐 기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M 통신 기술은 이 기술 로드맵에 나온 통신 기술인데요. 여기서는 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 제어용 다중통신 기술과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네트워킹 기술. 여기서는 C2, UAM C2 대역을 C대역을 쓰는 제어형 통신 기술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비행 운영 통신을 위한 저궤도 위성 통신 그리고 5G, 6G 상용만 통신 네, 이렇게 5가지 이런 것들을 운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PSU는 이제 개인 뭐 이제 예전에 같은 뭐 항공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예,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를 위임받아서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경우에 하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업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공유를 할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PSU와 연연 네트워크 기술, 향후에 뭐 SWIM을 통한 연계를 고려할 거고, PIMS망 접속, PSU가 FIMS망에 접속해서 어떻게 연동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통신 기술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개발에 들어가려고 이제 기술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리아 UAM 로드맵은 2020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요 비전과 목표, 뭐 어떻게 할 건지 추진 내용, 그래서 주요 가치는 안정성, 지속 가능성, 국민 편의성을 가치로 한다. 라고 기본 방향, 추진 전략, 그리고 마일스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KU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평소에 봐두지 않으면 이런 걸 따로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로드맵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연계 방안 이렇게 했는데 뭐 똑같이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융합보안관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융합보안관제는 융합보안이라는 그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년도 후반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앞서 나온 UAM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거리를 가는 항공기니까 저희 이제 항공기를 타려고 하면은 이제 뭐 소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타고 간다든지 하는 물리적으로 보안을 검색하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 보안에 대한 앞으로 중요성이 더 늘어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융합 보안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증가되어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보안관제도 물어보는 부분이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에 보면은 뭐 그 하위에도 두 개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융합보안관제의 필요성. 여기도 예, 전체적으로 오타가 났네요. 융합보안관제인데 저희가 다 이게 제가 붙여놓치기라는 바람에 보안관제로 예, 다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안관제로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번을 확인해도 이렇게 참 오타가 나네요. 어쨌든 보안관제의 필요성과 구축 시 고려 사항과 활용 기술을 물어보았고 구축 시 시스템 구성 요소를 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물어본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4단락에는 예, 가장 최근에 보안관제 시스템에서 이제 침입 탐지가 기존의 SIEM이나 이런 로고 방식을 탈피해서 예, 각각의 침입 탐지의 대응에 이제 맞춰가는 SOA라는 예, 거를 예, 4단락에 넣어서 이 융합 보안관제도 예, SOA 형태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를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고등적 배는 융합 보안관제니까 물리적 보안 부분과 기술적 보안 부분이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융합번제 구성도를 제가 이제 다른 거에서 찾았는데 여기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뭐 출입 통제, 영상 관리, 뭐 방제 관리, 그리고 차량 관리, 그리고 적외선 관리, 감지가 이제 통합 보안관제와 이제 연동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물리적 보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든지 차량이 언제 인식이 되고 접근 통제, 출입 카드, 제한 구역, 뭐 통제 구역, 영상 관리는 IP 카메라, 영상 변환, 영상 통화 모니터링, 그리고 방제 관리는 실시간 모니터링, 뭐 화재 센터, 화재 진압, 위치 정보 기반. 이런 식으로 물리적 보안이 굉장히 잘 드러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융합 보안 관제의 구성도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를 참고로 해서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이 통합 분자 관리 시스템을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을 뭐 반절 정도 나올 수 있게 그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5번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문제도 예, 물어보는 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의 정의, 그리고 안전 보안 품질의 비교,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영역 세 가지, 그리고 위험도와 위험원 관련한 GAMAB 원칙과 ALARP 원칙. 예, 이렇게 총 네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물어보았으면 예, 요것들을 뭐 두 개씩 묶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안전 정의 및 안전 품질 비교는 예, 하나로 묶고 나머지 두 가지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단락에는 소프트웨어 안전 정의와 예, 그거의 안전 보안 품질을 비교하는 표를 넣었고요. 안전진단 영역 세 가지는 예, 소프트웨어 요게 전체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진단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가이드에 TTA에서 만든 가이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예, 이제 해당 가이드가 현재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이드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예, 고득점을 하기 위해선 가이드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이제 뭐 방어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예, 요런 부분들은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예, 그나마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영역은 뭐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한번 뒤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안전진단 영역 세 가지가
예, 안전기능 충분성, 소프트웨어 품질 안정성, 기반 소프트웨어 안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기능 충분성은 잠재 위험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 회피, 제거하기 위한 진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운영 환경에서까지 계속 안전 기능을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품질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소스 코드 정적 분석과 테스트. 예, 요렇게 가지 두 가지로 소프트웨어 안전을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기반 소프트웨어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예, 장애 대비 안전성 측면에서 예, 장애 감지, 백업 복구, 성능, 다중화 이런 등의 진단 항목들을 도출하여서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보신 위험도와 위험한 관련 GAMAB 원칙과 ARP 원칙은 위험도와 위험원을 수용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위험 앞에서 말한 위험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위험도를 GAMAB 원칙과 ARLAP 원칙을 따라서 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GAMAB 원칙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제시한 위험도 수용 원칙으로 신규로 도입되는 시스템의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위험 수준보다 적어도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ALARP 원칙은 영국에서 제시한 원칙으로 위험을 수용하는 경우 허용 범위를 고려할 때는 위험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원칙입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위험에 수용을 할 때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유사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문제는 뭐 항상 지속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빼먹지 말아야 할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코사인 유카도, 작화도 유사도, 그리고 실루엣 계수.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요게, 제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예, 요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작화도 유사도가 가고, 코사인 유사도가 나, 그리고 실루엣 계수가 다번으로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저는 임의대로 이렇게 문제를 바꾸는 걸 좀 안 좋아하는데, 네,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작성할 때는 자카드 유사도가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 유사도가 아래쪽으로 그리고 실루엣 계수가 3단락으로 나오게 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코사인 유사도와 이게 문제가 세 가지가 물어보는데 코사인 유사도와 자카드 유사도를 묶은 이유는 예, 요거는 시밀러리티라고 해서 유사도가 나오고 실루엣 계수는 코이피션트에서 두 가지에 대한 상관 계수로 나오는 형태가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따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계수 같은 경우에는 군집 분석, 뭐 예를 들면 K-민즈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 처음에 K 계수를 어떻게 잡느냐가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K 값을 정확히 잡았는지를 검증할 때 신뢰 계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신뢰 계수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뢰 계수는 좀 한쪽으로 더 쓸 수 있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고득점 포인트는 코사인 유사도와 자카드 유사도 뭐 실루엣 계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은 가능한데 그런 수식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 실루엣 계수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고 가시겠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죠. 네, 그래서 요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예,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크기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A, B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B가 이런 식으로 크다. 만약에 A의 두 배다. 두 배로 되는 경우에는 서로 유사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B가 지금과 같은 상황인 거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이 동일하다면 코사인 유사도에서는 예, 그 유사도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카드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두 집합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집합 사이의 전체적인 합집합에서의 교집합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두 집합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실루엣 계수 같은 경우에는 군집 집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실루엣 계수 같은 경우는 군집 집합에서 한 포인트에서 그 내 군집하고 있는 포인트의 평균 거리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서 그 평균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평균값과 요 또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요 다른 평균과의 평균값.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이 평균값을 가지고 얼마나 유사하게 측정이 되는지를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실루엣 계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K 값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1번부터 6번까지의 기출 문제풀이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들 지금 제가 이걸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이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마지막 날인데 대부분 뭐, 뭐 아직도 조금 뭐 129회를 시험을 준비하기엔 아직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러시고 모두들 합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요런 이렇게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제 토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꾸 잊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번에 128회 기출풀이를 통해서 잠깐 예전 기억을 상기시키고 조금 너무 토픽에 대해서 놓지 않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면접 준비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셨더라도 129회 다시 시험 준비를 하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토픽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8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2교시 기출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